어느새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총선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진다고요? 여야는요 이미 물밑에서 치열한 전략 싸움에 돌입해 있습니다. 왜? 과반 151석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총선 공부 지금 시작해도 절대 빠른 게 아닙니다. 총선 151석을 얻기 위한 선행학습, 저와 함께 공부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구청장 혹은 군수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확 생각하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김태우, 진교훈 이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번 주에 아주 그냥 핫하게 붙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1개 구청장 선거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컸던 것인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보궐선거였기 때문이죠. 전초전이었으니까요. 왜냐? 내년 총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내년 총선까지 지금 10월이니까 딱 6개월 남은 겁니다. 제가요, 오늘부턴 이 6개월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총선 관련한 공부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동행가 뉴스터디도 하고 있고 뉴스의 진행도 하고 있지만 채널A 정치부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정보 관련된 전략들 엑기스만 모아서 뉴스터디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그 기본편이에요. 자, 왜 총선에 목숨을 걸고 총선은 151석을 향해 여야는 어떻게 뛰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모르셨죠? 이미 여야는 총선 전쟁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국에요 254개의 선거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데 자 254개 선거구가 있어요. 자 국민의힘은요 이번 주부터 당무평가라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다고요? 자 여도 야도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254개의 당협위원장이 있죠. 한 선거구마다 한 명의 여야 당협위원장이 있고요. 국회의원이죠. 현역 국회의원은 당연직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의 당협위원장은 있는 거죠. 당무평가. 잘하냐 못하냐 얼마나 잘했냐 성적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나래비 순위를 매기는 거죠. 민주당은요 이번 달에 현역 의원 평가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마련을 이제 거의 다 했고요.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현역 의원 평가가 들어갑니다. 역시나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법안을 잘 냈는지 징계받은 건 없는지 이런 거 평가하는 거예요. 순서를 매기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바로 물갈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물갈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물갈이라는 건 뭐예요?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구 교체하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겠죠. 그죠? 왜 날 자르냐? 그럼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바로 당무평가, 현역 의원 평가입니다. 자, 내가 평가를 해봤더니 당신 성적표가 안 좋네. 그래서 당신을 물갈이 해야겠다라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죠. 그런데요, 이 물갈이, 이 평가들이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네, 각 당은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정말 예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자신을 공격하는 비명계 서른 의원이 미워요. 그래서 물갈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현역 의원 평가는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정량평가는 그야말로 숫자로 딱딱딱딱 평가되는 거예요. 자, 법안 몇 개 냈냐? 법안 적게 냈으면 감점. 자, 징계받았으면 감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순서로 숫자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죠. 다만 정성평가 뭐냐면 주관적인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단이 구성돼서 이 의원 봤더니 뭔가 예전에 막말도 좀 한 것 같고 이래서 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깎아야겠다 하는 정성평가 15%. 여기서 아마 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15%를 자, 이재명 대표가 좀 마음에 들면 평가단하고 얘기해서 좀 더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요. 점수가 낮은 현역 의원 하위 20%는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명계들은 요 정성평가를 낮게 줘서 비명계들을 대거 하위 20%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공천 경쟁을 붙이면 현역 의원이 분리해서 비명계 학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야 모두 이 평가에 이번 달에 착수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공천인 듯 보이지만 꼴보기 싫은 의원들은 날릴 수도 있는 그 평가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물밑에서 이미 여의도가 왜 뜨거워지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판짜기도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부산 해운대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이 나 이제 부산에 출마 안 하겠다.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그럼 어디에 출마를 할 거냐? 서울 마포 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로 가는 거냐라고 해서 지금 막 시끌시끌 마포울이 시끌시끌하죠.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장관하고 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판짜기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판짜기라는 건 뭐예요? 각 당에서는 자객 공천. 내가 탁 타깃을 정하고 이 지역 상대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거기에 공천하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각 당에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 싱크탱크가 있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각종 당무 평가 관련된 기준도 세우고요. 실제로 이 판짜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들을 이미 다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 잘하시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너무 세세한 거 공부하다가 큰 틀을 놓쳐버리면 숲을 보지 못하면 시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을 들으셔야 이 총선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요. 전국 254개의 선거구가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으시면 앞으로 정치 총선 기사 보실 때 너무나 재밌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두 연구원에서는요. 역대 각 지역구마다 선거 결과가 어땠고 어떤 후보를 냈을 때 이겼고 어떤 후보를 냈을 때 졌고 자, 이 선거구는 어디 출신 유권자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일일이 지금 데이터 분석을 마쳤습니다. 여야 모두. 자, 거기에 따라서 가장 맞춤형 후보를 어느 지역구에 넣을지를 하는 판짜기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자, 2020년 지난 총선 때 결과입니다. 민주당 180석 압승을 거뒀었죠. 자, 국회의원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300석입니다. 그렇죠? 300석. 300석 중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어요. 과반이 300의 절반이니까 150석이잖아요. 150석보다 훨씬 많은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석수, 이때 이제 4년 전 총선인데 좀 바뀌었어요. 중간에 뭐 의원직 상실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어쩌고 그만두기도 해서 지금 총 국회의원 수가 208명인데 그 중에서 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 111석입니다. 자, 여야 모두 첫 번째 목표는 과반 의석이거든요. 자, 과반 의석.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반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되는 거니까요. 자, 국민의힘 지금 111석이에요. 그런데 무소속과 기타 중에서 무소속 기타가 13석인데 이 중에 여권 성향이 있습니다. 뭐 시대전환, 국민의힘과 합당한 조정은 의원, 그리고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은 본인은 여권 성향으로 안 하지만 여권은 그렇게 분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탈당에 무소속이 된 이 두 의원까지 합치면 4명.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지금 본인들이 115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 때 1차 목표인 150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몇 석을 더 얻어야 되죠? 어디선가 35석을 뺏어 와야 하는 거예요. 맞죠? 150인데 지금 115니까. 그런데 정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1당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1당이라도 돼야 되는 1당이 보통 한 130석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석이 되려면 어디선가 15석은 최소한 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 과반 151석이 돼야 되니까 이제 36석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건. 그러면 민주당은 이 36석을 뺏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 과반을 만들겠다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전국 지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마다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은 목표 의석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115석인데 151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일단 밑에서부터 올라올게요. 밑에서부터. 자, 제주도부터 갑니다. 제주는요, 3석이 있는데 3석 모두가 민주당입니다. 제주는요,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 물론 원희룡 의원이 제주지사를 한 적이 있지만 무소속으로 그때 당선이 됐었거든요. 자, 제주 밑에 서귀포 지역이 약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제주. 네,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아 보입니다. 물론 못 이긴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호남 가보겠습니다. 호남 지역구는 전남, 광주, 전북 모두 합쳐서 28석인데요. 민주당이 25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한 석이 있죠. 그런데 누구냐면 이용호 의원이라고 전북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는데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한국의 희망, 양향자, 광주 지역구 양향자 의원 있지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될 게 쉽지 않다고 보고 대신 민주당은요, 여기 무소속에 오히려 신경이 좀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드보이라고 하죠. 흔히 올드보이들이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주, 전남, 전북이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중진 의원, 좀 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호남에 있나 봐요. 그 여론에 틈타서 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같은 예전에 활동했던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고 과연 민주당 공천받은 후보들과 이 과거 중진들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누가 이길 거냐, 여기 열풍이 갈 거냐라는 부분은 민주당이 신경 써야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의석수를 따기가 쉽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영남 가봅니다. 영남은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까지 합쳐서 그 중에서 56석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면 영남은 국민의힘 텃밭인데 지난 총선에서 7석을 민주당에게 뺏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주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3석 뺏겼고 경남에서 또 3석이 뺏겼는데 뭐 대표적인 게 부산의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탄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기가 벅차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쨌건 국민의힘은요, 여기서 최소한 5석을 뺏어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남은 56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7석 뺏긴 게 뼈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석을 여기서 더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국민의힘도 걱정은 또 이걸 자신할 수 없는 게 무소속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텃밭이라고 어떤 후보를 내려보냈을 때 현역 의원이 나 동의 못해 라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버리면,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한 후보가 힘이 약해서 그 무소속 현역 의원한테 진다면 다 목표가 5석은커녕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건 국민의힘은요, 지금 현재 115석에 제주, 호남 합쳐서 5석 하면 120석을 일단 여기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직 뭐 갈 길이 멀죠? 더 올라가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올라오겠습니다. 자, 충청도 가봅니다. 충청도는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합쳐서 모두 28석입니다. 그럼 28석 어떻게 돼 있냐 보면 국민의힘 9석, 더불어민주당 18석, 무소속 1석. 그 무소속은 민주당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탈당한 박완주 의원까지 하면 민주당이 19석, 국민의힘 9석. 이때는요, 4년 전에 대전 7석을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했고요. 세종 2석 싹쓸이했고 충남, 충북 절반 정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가 다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표심이 바뀐 거죠. 국민의힘은요, 충청도에서 최소
5석은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충청이 28석인데 국민의힘이 9석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절반은 국민의힘이 뭐가 된다. 그러면 절반이면 28의 절반이면 14석이죠. 그래서 5석을 더 가져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에서 5석을 더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자, 강원도 가볼게요. 강원도는 모두 8석입니다. 근데 이미 국민의힘이 6석, 지난 총선 때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자, 이 두석, 민주당 두석은 이제 송기현, 허영인데 이 원주, 춘천 이쪽은 또 민주당 세가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 영동 지방, 여기 강릉, 속초, 고성, 양양 이쪽은 국민의힘이 원래 세고 영서는 상대적으로 원주, 춘천 이쪽은 민주당 세가 세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싹쓸이하면 좋겠지만 더 많이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저희가 수도권 빼곤 다 올라온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보면 지금 국내는 115석인데 영남에서 아까 플러스 5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충청에서 플러스 5, 제주, 호남, 강원에서는 더 이상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면 이렇게 해봤자 125석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151석이 되려면 수도권에서 26석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왜 총선에서 수도권 하는 이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21석 현재 의석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수도권 싹쓸이입니다. 121석 중에 민주당이 지금 97석인데 지금 무소속 4석 돼 있잖아요. 이 4명도요. 지금 돈봉투 사건 때문에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그리고 국회의장 김진표, 그리고 코인 김남국 의원까지 4명 모두 무소속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101석이죠. 101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의당 심상정원 하나 있는 거고요. 자, 이 민주당이 얼마나 싹쓸이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은 따와야 이제 과반이 되는 겁니다. 얼마를? 자, 자, 붙일게요. 26석을. 최소한 지금 17석보다 26석을 더 가져와야 과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국민의힘에서 그럼 가능하겠냐 이 부분이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은요 모두 49석입니다. 49석. 49석. 자, 그러면 49석 중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주당이 4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 9석. 이게 보이나요? 빨간색. 빨간색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 있는 곳이거든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에 용산, 종로 딱 2개 더해서 9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 때 보니까 구청장이 41개 지역구를 구로 따지면 이제 25개의 구거든요. 보면 국민의힘이 17명의 구청장을 배출했고 민주당이 8명 구청장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심이 확 바뀐 거죠. 3년 사이에. 자, 그런데 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현재 서울 지지율 폴 A라고 저희 채널 A가 야심차게 모든 여론조사를 모아서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들 좀 빼고 하도 여론조사가 틀리는 게 많아가지고요. 믿을 수 없는 거 빼고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만 쫙 모아서 저희가 서울대 팀한테 맡겨서 시스템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 시스템, 폴의 시스템에 딱 넣어서 실제로 정확한 현재 상황에서의 수치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지지율이 35대 37. 자, 여기 따르면 박빙이죠. 박빙. 그러면 박빙이라고 해서 49개 지역구 중에 박빙이라고 절반 딱 해보면 20몇 개입니까? 5개 정도를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거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역대 서울 지역 총선 성적표를 제가 봤더니요. 19, 20, 21.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게 최근 3번 지역 선거 중에 16석이 최고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5개 얻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9석밖에 없는데 어디서 더 얻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국민의힘은 머리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역으로는 그 지역구를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민주당은 이렇게 압승을 거둬야 하는 거니까요. 자, 제가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디냐? 바로 여기 한강벨트는 한번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한강벨트, 여기 강동, 그다음에 광진, 그다음에 중성동, 그리고 동작,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마포, 그 영등포, 양천, 요쪽은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 그럼 여기에 누구를 내보내냐가 중요하겠죠. 이 한강벨트에 어떤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동작, 누구예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의원한테 지난번에 졌죠. 누구에게? 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 다시 리턴 매치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광진, 지난 총선 때 졌습니다. 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구에게? 고민정 의원에게. 자, 그래서 광진에는 오세훈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여기에 누가 가 있느냐? 지금 오신환, 관악에서 저는 출마를 했었는데 서울 부시장을 지냈죠. 오신환 서울 부시장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가 있습니다. 광진 아바타 매치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지금 한강벨트에 한동훈 장관 투입 얘기 나오죠. 반면 민주당은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과거 송동에서 지역구를 지냈던 임종석 실장 투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뺏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수도인 이 서울이 늘 이제 또 바로미터가 되니까요. 자,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17개 광역단체 중에 지역구가 가장 많은 곳은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도가 59석이 달려 있어요. 많지요. 그럼 59석 중에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국민의힘은 단 6석. 그냥 오히려 이 6명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던데, 어쨌건 민주당이 그냥 싹 쓸었습니다. 여기 경기도 지난 선거 결과를 보면요. 이쪽, 그러니까 위에 동두천, 여천, 포천, 가평, 그리고 밑에 이천, 안성, 평택을, 그리고 요 가운데 성남, 분당 빼고 요쪽 서쪽은요 전멸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냥 싹 쓸었습니다. 김포, 파주, 고양, 시흥, 용인, 광명, 안산, 화성 다 휩쓸어 갔어요. 민주당이. 자,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은 도리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져버리면 일당이 되기가 불가능한 거죠. 59석에서 이렇게 전패를 해버리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도 심지어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됐잖아요.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내야 하나 쉽지 않은 지역구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왜냐하면 서울보다도 지금 민심이 조금 더 안 좋거든요. 인천 볼까요? 인천은요, 총 13석인데 여기도 국민의힘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무소속 2명이 이번 돈봉투 그 윤관석, 이석만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11석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단 2석밖에 없어요. 윤상현, 배준영 의원 단 2명뿐인데. 그래서 봤더니 지금 현재 포레이 지지율에 따르면 경기 인천이 국민의힘 31%, 민주당 42%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각 지역구에 뭐예요? 한석, 단 한 표. 한 표만 이기면 그 지역구 그냥 먹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박빙으로 아깝게 졌지만 아깝게 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표만 이기면 무조건 그 의석수는 그 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어려운 이유예요. 네. 왜냐면요, 볼게요. 경기도 총선 성적표를 쫙 봤더니 그동안 자, 59석 중에 국민의힘은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 3번 총선 중에. 다 민주당이 졌는데, 물론 지난 총선처럼 진 적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선전을 해야 하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 적은 없지만 어쨌건 이긴 적은 별로 없는. 그러니까 경기 인천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힘든 승부를 늘 해왔는데, 물론 지난번처럼 참패한 적은 없지만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해볼 만한 곳,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자, 여기 용인 다 졌거든요. 용인, 또 성남, 분당, 이쪽 성남, 그리고 이쪽에 김포, 고양,
여기도 좀 얻어와야 된다. 이겨야 된다. 뭐 수원도 조금 해볼만 하다. 요 정도에서 어쨌건 뺏어와야만 이번 총선 때 승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밑쪽은 김은혜 홍보수석, 여기 고향 비롯한 여기 위쪽은 원희룡 장관이 좀 맡아서 바람을 일으켜보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뭐 모르죠. 이 두 사람이 나갈지, 나가면 실제 바람이 일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요렇게 해서 여기를 따야 가능한 겁니다. 뭐 인천도 여기 연수 뭐 요쪽, 그다음에 서도 예전에 된 적이 있었죠. 네, 서쪽도 이런 데를 좀 이겨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 한 표만 이기면 된다고. 이게 왜냐면요, 수도권은요 1000표 이내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꽤 많습니다. 자, 그것을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봤더니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합쳐서 한 4% 정도 안에서 움직이는 그 지역구를 이긴다면 26석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희망사항이죠. 지금 국민의힘 희망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얻으려면 정말 그 지역구에 좋은 인물을 넣어서 뭔가 다 이제 해야 되는,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우 이렇게만 얻으면 너무 좋죠. 그죠? 180석. 민주당도 180석까지 얻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어쨌건 지금 갖고 있는 지역구를 최대한 지킨다면 민주당은 일당은 뭐 따놓은 당상이죠. 왜냐하면 30석을 잃어도 150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또 잘 지켜주는 게 또 중요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115석이 지금 있다고 보면 영남에서 5석 더 얻고 충청에서 5석 더 얻고 수도권에서 26석을 더 얻으면 과반 151석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총선 캘린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로. 4월 10일, 내년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부터 의원들 혹은 당협위원장들 평가 감사 들어갑니다. 10월, 11월, 12월 여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기국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과 법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뭔가 확 불이 붙기 쉽지 않은데 어쨌건 12월 2일에 예산안이 이제 끝나거든요.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지금 현재 장관들과 용산 대통령실 수석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출마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달아붙겠죠. 12월부터는요, 곧바로 12월 말 1월 거치면서는 선거대책위원회와 선대위와 지금 지도부와 별도로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공천하는 공천심사위원회. 그래서 2월과 3월, 2월 말부터 한 3월, 빠르면 2월 초, 2월 말, 3월 해서 이제 공천이 진행되고 선거 기간 2주 거쳐서 4월 10일 4.10 총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거는요, 특히 지금 중요한 이 수도권 선거, 수도권에서 이제 성패가 갈리는데 세 가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자, 들어보셨을 분도 계신데 구도, 인물, 그리고 바람이에요. 구도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내년 총선의 구도는 이렇게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여당에서는요, 윤석열 정부가 아직 3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당이 뺏기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 정권 안정론을 외칠 거고요. 민주당은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처럼 윤석열 정부가 워낙 독주, 독선, 오만하니 정권을 심판해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구도가 짜여질 겁니다. 이거는 뭐 변치 않는 상수예요. 자, 그럼 이 상수 속에서 무엇이 변수가 될 거냐? 결국은 인물입니다. 인물. 어떤 후보를 공천할 것이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현역 물갈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현역 의원 중에 보통 한 번 총선을 치르면 50%가 물갈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현역 국회의원 안 좋아해요. 국회의원 안 바꾸면 공천 때 현역 의원 물갈이를 안 하면 저기 개혁 의지가 없구나,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무조건 물갈이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는데 그 물갈이하는 자리에 안 좋은 후보를 내면 오히려 현역 공천하는 것만 못한 게 그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인재 영입이 중요한 겁니다. 현역을 빼고 그 현역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넣어도 그 인물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인재를 여야가 누가 더 많이 데려오느냐. 그 인재 영입. 결국 어떤 후보를 각 당의 간판 얼굴로 내세우느냐 인물이 있고요. 바람인데 바람은요. 뭐 지금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은 결국 돌발 변수입니다. 선거 직전에 뭐 노인 비하 발언이 터진다거나 갑자기 뭐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거나 뭐 갑자기 예전처럼 코로나가 퍼진다거나 이런 돌발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 인물, 바람 이 세 개가 내년 수도권 총선을 좌우하는 거고요. 자, 구도는 정해져 있고 바람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지금 알 수 있는 건 그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인물. 인물이 워낙 중요하거든요. 내일은요. 내년 총선의 성패를 가름지을 그 변수가 될 핵심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엔 뉴스A, 주말엔 동행과 뉴스터디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